예. 안녕하십니까. 기상기사 과목을 강의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 NCS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NCS는 그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그 직종을 갖다가 그 문교 이거 교육부를 통해서 그걸 체계화 시켜가지고 거기에 교재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 중에서 그 기상을 한 7년 전 이때 그 교재를 쓰게 됐는데, 그때 내가 그 대표 집필자로서 10개 부분이 있는 데서 그 중에서 3개를 내가 작성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그 내가 쓴 교재는 어떻게 보면 NCS 교재에 맞춰진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산업인력공단에서는 그 각종 기사 시험을 그 NCS 교재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한 2~3년 전부터 특히 필기가 그 실기 뭐 사지선다 하는 것을 시험지로 주지 않고 뭐 PC를 가지고 시험을 보게 하는 게 바뀌고, 또 실기도 실용적으로 이렇게 바뀌라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교재도 좀 바꿨는데, 어차피 제가 쓰고 한 것들이 NCS 교재를 맞춰서 썼기 때문에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과목이 5개가 기상기사 과목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그 두 번째 연력학이 그 물리기상학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구름력 강수 과정이 들어가면서 약간 체계가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교재를 바꾸면서 좀 틀을 좀 바꾼 거예요. 그래서 좀 강의가 좀 교재가 좀 달라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맞춰서 하는 거라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 교재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 NCS가 돼가지고 뭐 산업계가 요구하는 거를 맞춰서 해고 이랬다는 걸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뭐 그렇게 다 맞춰서 쓴 것이고, 거기에 보시면은 뭐라 그러나, 어차피 그래서 그 NCS 학습 모듈하고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하고 매치를 시켜가지고 순서에 맞게 다시 조립한 거니까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써 있어요. 그리고 특히 그 실기에서는 산업체 또는 우리 기상에서는 기상청이 요구하는 그 실질적인 거를 반영하라고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연구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필요한 거, 그래서 뭐 특히 기상청에서 요구하는 것이 등원인면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반영시키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반영시켜서 교재가 좀 수정된 거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읽어보시면 되고, 약간 조금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바뀐 거는 없고, 그동안에 이렇게 추이를 보시면은 거기에 보시면은 필기 실기가 이렇게 그 합격 점수가 합격 요인이 2012년서부터 이렇게 쭉 분석한 걸 이렇게 보시면은 기술사, 뭐 감정기사 또는 기상기사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놔두고 기상기사를 이렇게 본다고 쳐도 보통 기상기사 필기가 그저 한 400명 정도가 1회하고 3회 해가지고 2번 나눠서 보는데 한 400명 정도가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보통 한 200명 이상 이렇게 붙어서 50% 이상이 필기에서 붙고, 또 그 붙은 사람하고 또 전번에 떨어진 사람하고 합쳐가지고 또 시험을 보면은 실기를 한 300명 정도가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또 한 200명 정도 붙으면은 그거는 60%가 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도 이렇게 50%가 넘는 시험은 기사시험 중에 기상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다고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그 실기에서 특정한 것들, 그러니까 뭐 전문 작성이라든지 또 단열선도 분석 또는 일기도 묘화 같은 거는 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고, 그 외에는 본인들이 이렇게 혼자서 공부가 가능한데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워서 다른 거에 비해서 이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여기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뭐 2018년도, 19년도 이때 굉장히 줄었고 또 2023년도에 79목으로 이렇게 줄은 거는 2022년도에 바뀐 거는 NCS를 반영한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특히 그 1차 시험에 그 실기 시험은 8명 붙을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보 기술사보다 더 어려웠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조정이 돼가지고 아마 2023년도에는 비슷하게 돌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크게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2018년도, 19년도 이때에서도 점수가 이렇게 확 바뀐 이것들이 그 실기 시험에서 그 패턴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반영이 됐으니까는 이제는 다시 아마 2023년도가 아직 그 집계가 안 나와서 그런데 아마 200명 이상 됐을 거고, 그렇게 쭉 따라 될 거라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단지 이제 바뀐 것이 필기 시험에서 그전에는 연력학이라고 했던 것이 거기에 구름 및 강수 과정이 들어오면서 대기 물리학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그전에 구름 및 강수 과정에 시험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과목만 이렇게 좀 조절이 안 됐다고 해서 그런 거니까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기사 이 시험을 보면 무슨 특징이 있냐 그러면 뭐 다른 보다는 그렇게 큰 유용성이 아직은 없어요. 근데 점차 이렇게 기상기사 자격증 요구하는 것이 많이 되고, 다른 것들은 그만두고 우선 기상청에서 100점 만점 중에서 5점 가점을 주는 거니까 아직 그것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상기사 시험을 패스를 하면은 가점이 5점이 100점 만점에서 5점이 들어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크다게 작용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앞에다 쭉 써놨으니까 본인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나온 것이 이제 출제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지금 나온 것이 2023년서부터 26년까지의 커리큘럼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것들이 좀 교재에 다 반영되어 있으니까는 뭐 이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아까 연력학이 물리기상학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대기물리학으로 바뀌면서 구름 및 강수 과정이 들어왔다는 것이 조금 달라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1과목에서 이제 오늘부터 1과목부터 시작할 건데 거기에서는 이제 분야들이 특수관측에서 지진 관측 같은 것이 있는데, 지진 관측은 기상청에서 지진 분야가 그 업무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진과도 있고 그래서 지진을 하는데 지진 문제는 커리큘럼에도 들어있고 이 교재 이렇게 보시면은 첫 번에 문제 출제 경향에 보시면은 지진이 나와 있는데 지진이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 뺄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지진에 관한 내용이 있지만은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 아마 앞으로도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강의에서 뺄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1과목 기상관측법서부터 강의가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좀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3페이지 기본 관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목이 지금 5개 과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기상 관측하고 기후학이 여기서도 이렇게 양도 좀 적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여기서 강의를 하지 않아도 문제만 풀어보고 하면은 그 문제은행에서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좀 빨리 좀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거는 대기 운동학하고 예보가 지금 어려워하니까 그쪽에 시간을 좀 많이 투입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 관측에서 이 관측은 그냥
강의 조금 들어보고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관측 총론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하간 저 정관기상 관측서부터 항공 관측, 농업 기상에서 관측 분류가 있다 그러지만 여기서 그거에 관계없이 시험 출제가 되는데 종관 위주로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종관 관측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예보를 내기 위해서 그 종관에서는 그 포기가는 예보를 내는데 그 예보가 오늘 내일 모레 내는 그 정도의 규모예요. 그래서 일주일 이내에 그 기상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는 일기도 한 장 크기가 우리 동아시아 정도 나타나는 그런 크기를 우리가 종관 규모라고 하고 그또 종관 규모의 그 종관 뜻에서는 동시에 관측했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관측하는 거를 종관 관측이라고 하고 이것이 기본 관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종관 관측을 하는 것을 그전에는 우리 기상청만 따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기상관측법에서 기상관측 지침문 갖고 했었었는데 이제 이것이 다른 데서 쓰고 하니까는 중복 투자 같은 것을 피하고자 해서 기상청에서 기상관측 표준화법에 따라서 관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상관측 표준화법은 혹시 아직까지는 이런 문제가 안 나왔지만 가장 큰 요점은 뭐냐면 중복 투자를 막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전에는 똑같은 관측을 기상청에서도 하고 군청에서도 하고 또 각 연구소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같은 종류라면은 같은 측기로 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그 자료들을 같이 쓰면은 중복 투자를 막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기상관측 표준화법이 그런 쪽으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기상관측 표준화법이 적용을 받는 것은 국가기관 또는 기반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이런 데서 다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고 여기서 그 원래대로 하면은 이거를 다 적용을 돼야 되는데 이게 하다 보면은 뭐라 그러나 정부 부처들이 그 이권 같은 자기네 권위 같은 게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왜 너희 기상청에 저걸 받느냐고 그래서 잘못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예외 조항을 둔 거 있어요. 그래서 예외 조항은 보시면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24페이지 보면 예외 대상은 교육 또는 연구 목적으로 하는 거는 그 기상관측 표준화법에 적용 안 받아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연구하고 이러는 거 또는 1년 미만짜리 같은 거. 그 다음에는 이 국방 목적으로 하는 거. 지금 전쟁이 나고 그랬을 때는 육군들도 요즘 자주포 쏘고 그럴 때 바람 관측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 하는 거. 그건 국가 기밀이니까 기상청에서 터치할 일도 아니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되는 것이 3번, 4번인데 이거는 원래 그 기상청이 좀 힘이 있으면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지네들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빼줬어요. 사실은 경과 조치 같은 걸 줘야 되는 건데 이 해양 기상 관측 수로국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항로 표지법에 따라서 정성 관측하고 이런 것들 요 둘을 예외 조항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외 조항을 주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이해할 때까지 나서 경과 조치를 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요거 3번, 4번이 저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읽어주고. 그리고 1년, 요즘은 이제 건물 같은 거 크게 짓고 그래서 짓기 전에 관측해가지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년 이하짜리는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런 것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상 관측을 하려고 그러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기상학과를 나오든지 또 기상기사 자격증을 받든지 또는 업무 규정에 따라서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다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이런 것들은 최근에 나온 문제라서 아마 문제 연행이 없고 나오면 새로 나올 수 있는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25페이지를 보면은 그 최적의 기상 관측을 하기 위해서 원래대로 하면은 이 장애물이 있으면은 그 장애물의 10배를 띄워줘야 돼요. 근데 이게 참 힘들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4배까지로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관측소의 요건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 바닥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주변에서 건물이 새로 들어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 관측 시설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옥상에 올라가는 거 안 됐었는데 지금 옥상으로 올라가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되고요. 그 다음에 관측 면적은 2제곱미터 그 정도는 확보해야 되고, 모양은 원형도 좋고 사각형도 좋고 해서 그런 거. 그 다음에 관측 측기가 보고되게 돼야 되고, 뭐 통풍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춰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측소 위치 같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지역을 대표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뭐 관측소가 호수 옆이라든지 이러면 안 되죠. 습기가 많이 올라오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그 지역에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거. 뭐 아스팔트 위 같은 거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한 번만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는 거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6페이지 같이 이렇게 표준 관측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야 뭐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기상 관측은 뭐 물론 이건 뭐 예보를 내고 연구 목적으로 쓰고 통계적으로 쓰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관측 종류도 아까 했지만은 뭐 종강 관측, 해양, 고층 뭐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종류가 많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특성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28페이지 이렇게 보시면은 이 관측 요소하고 단위에 대해서 좀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기압은 지금은 헥토파스칼을 쓰는데 최근까지 미리 봤었고, 그 전에는 수운주를 해가지고 뭐 센티미터 HG, 밀리미터 HG 이런 것들이 다 가능했었거든요. 약간 그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기압이 1013 헥토파스칼이 1기압이 되고, 이것이 그거는 어디에 기인이 된 거냐면은 토리첼리가 처음 수은 기압계 원리를 했을 때 그때 76cm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계산값이 나오죠. 76cm 가지고 계산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76cm를 1기압이라고 봐가지고 그걸 기압으로 환산하면 1013 헥토파스칼. 옛날에는 1013 미리바 이 정도예요. 그 다음에 기온에서는 섭씨, 화씨, 켈빈 온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예보를 위해서는 그냥 섭씨를 쓰고, 과학적으로 쓸 때는 켈빈 온도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 나가서 연력학 같은 거 할 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습도는 공기 중에 있는 습도의 양을 표시하는 거라서 뭐 퍼센트로도 나타낼 수도 있고, 사방 단위 사방 1입방미터 안에 몇 그램이 들었냐, 또는 온기 1kg에 몇 그램이 들었냐, 이거 다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봐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울량 같은 거는 원래 10분수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관측도 10분수로 하고 있는데, 보고할 때는 이게 자릿수를 줄이기 위해서 옥타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할 때 옥타 하는 거 그때 가서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관측은 10분수로 하고, 예보도 10분수로 하는데, 그 전문 만들 때만 옥타로 해서 나간다. 8분수로 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운고 같은 건 미터. 그 다음에 방위는 16방위를 쓰는데, 이 16방위를 쓰는 거는 바람 같은 거만 16방위고 나머지 운향, 그러니까 바람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시정 같은 거는 다 8방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풍속은 기본이 미터파세크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터파세크로 관측을 하고 미터파세크로 예보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유럽하고 그 서양에서 노트를 쓰니까는 관측은 그렇게 하고 전문만 노트로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강우량은 밀리미터 또는 적설은 센티미터, 증발량도 똑같이 밀리미터로 씁니다. 그리고 일사량 같은 것은 요거는 일사는 이렇게 많이 늘어져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일사할 때 가르쳐 주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상수. 그러니까 태양상수는
사방 1cm 자승의 1분에 몇 칼로리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몇 칼로리. 그래서 요거를 태양상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이제 준해 가지고 요거를 저기 이거는 그 CGS 단위니까 NKS로 바꿔서 워트 뭐 와트 요거를 미터 자승 초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 요거에 대해서도 저거 할 때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구나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고, 시정은 보통 킬로미터한테 가까운 거는 미터로 쓰죠. 그 다음에 지휘고도는 우리가 GPM이라 해서 GPM도 요거는 운동하고 운동할 때 이럴 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기 지휘고도 GPM이나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미터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휘고도하고 미터하고는 한 10km 올라가 봐야 뭐 몇 미터 차이 안 나요. 그래서 그냥 같이 쓰고 있죠. 그래서 뭐 여기 뭐 측기의 특성 같은 거 뭐 또 관측 시간은 우리가 저기 전 세계가 시간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국제 표준시 UTC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것만 아시면 되고, 관측 횟수는 우리 같은 우리나라에서 자동 관측을 쓰면서 뭐 매분 단위가 관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만 매시 또는 8회 관측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기준시가 저기 00UTC 얘가 기준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 아닌 것이 또 하나가 있긴 있어요. 특히 강우량 같은 것은 우리 생활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30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이거 일개는 그 위에 그 30페이지 위를 보세요. 표준수를 보면 4회 관측을 하면 18UTC, 00UTC, 06UTC, 12UTC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일개가 벗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00UTC로 치면은, 그래서 일개를 쓸 때는 그 우리나라 시간을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0UTC가 공부 저기 LST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차이가 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일개를 따질 때는 여기 00시부터 24시까지 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이거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저기 우리가 예보를 쓸 때는 3개시를 쓰지만은 강우량이 아침에 왔느냐 저녁에 왔느냐 이거는 우리 생활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LST에 맞춰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기상 관측하는 것도 요소가 많은데 지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관측 시각이라는 것은 정시라는 것이 여기서 보면 11번에 수운기압계를 읽는 거, 그러니까 저기 기압을 읽는 시간이 정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뭐 저기 뭐 습도나 기온 같은 거 이거 보면 1분 전에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돼서 이것이 한 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좀 억지지,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수운기압계가 있는 것이 정시예요. 그러니까 00UTC, 뭐 06UTC, 12UTC, 뭐 18UTC 이럴 때 딱 걸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것은 이제부터 쓸 게 있으니까 이제부터 좀 써가면서 할게요. 그래서 뭐 중요한 것들은 없고, 그 31페이지를 이렇게 보면은 이 측기 설치를 어디서 하는 거냐면은 백엽상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엽상이 그 뒷페이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상청 같은 데 가보면 이게 나와 있잖아요. 굉장히 커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아주 큰 것보다는 또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게 중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점점 이 백엽상이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왜냐하면 측기들이 자동화되면서. 그래서 소형화되고 뭐 이래서 이것들이 좀 보기는 좀 앞으로는 좀 힘들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백엽상이라고 해서 이거를 백엽상이라고 하는데, 이 백엽상에서 이 백이 이게 하얗게 칠해서 이거 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저기 32페이지를 보세요. 이렇게 저기 백엽상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이렇게 통풍이 되라고 저기
저기 뭐야 이게 나무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일산은 차단하고 바람은 들어오게.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엽자 쓴 거예요. 저기 낙엽 같은 뭐 엽 할 때 그 엽. 그래서 그 날개잎이 그 100개가 있다고 해서 백엽상에 진짜로 100개가 아니라 100개가 많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 이거는 저기 이 바람은 통하고 일산은 차단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백엽상이 지금 이렇게 있고 밑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대돌이 이렇게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열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이 여기가 북쪽이에요. 문 있는 쪽이 항상. 그래서 일사가 이 안에 안 들어오게끔 만들어주라. 그래서 저기 이 대돌 있는 쪽, 그러니까 기울기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서 이쪽이 북쪽을 향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 백엽상 안에 여기 각종 측기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그 일사로부터 강한 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반사되게 시계 칠하고 그 다음에 밑에는 풀을 심어야 돼. 근데 잔디가 좋죠. 그러니까 너무 크지 않게 30cm 이상 자라지 않게 풀을 깔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백엽상이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관측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기압 관측이에요. 기압 관측은 32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기압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P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거는 토리첼리가 이 수은기압계를 발명이겠지. 발명하고서부터는 예보가 확 달라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천만 시기에서 측기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압을 갖다가 이렇게 수은이 이렇게 많이 담긴 통에다가 한 1m쯤 되는 큰 비커에다가 수은을 가득 채우고서는 거꾸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쭉 내려가서 한 76제곱 되면서 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 누르는 대기압하고 얘 수은의 무게가 지금 중점을 평형을 이루고 있고 여기가 진공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보통 76cm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좋으면은 눌러주는 힘이 세니까 이게 쭉 올라가서 76cm보다 커지고 날씨가 나빠지면은 누르는 힘이 약해가지고 밑으로 가고 그래서 요 76에서 왔다 갔다 해서 76cm를 평균으로 봐가지고 그래서 그걸 일기압이라고 정한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뭐 계산하는 것 같은 거 이건 필요 없으니까 그만두겠어요. 그래서 이 기압계는 측정하는 방법이 많은데 표준으로 쓰는 것이 수은기압계예요. 그 중에서 그걸 폴티넌 수은기압계라고 그래가지고 모양이 34페이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키가 한 1m쯤 되나? 한번 36페이지를 34페이지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거를 움직이는 걸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늘게 뽑아가지고 모세혈관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폭이 크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수은을 가죽 주머니에다 집어넣고서는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이 표준적으로 했을 때 이 높이를 상하층을 조절해 가지고 딱 고개 이렇게 맞추게 해서 표준을 정한 다음에 가늘게 뽑은 데서 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읽는 방법은 이거는 이제 수은기압계 또는 온도계하고도 똑같은 건데 요것도 혹시 모르니까 외두세요. 이거 보면은 수은은 부착력이 커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알코올은 응집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지도는 여기 이 값이 참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읽을 때 눈을 여기다 맞춰서 이렇게 어떻게 돼? 이렇게 봐야 되겠네. 여기다 이렇게 시점을 여기다 맞춰서 읽으라는 얘기지. 얘가 이렇게 보면은 밑으로 보이고 이렇게 보면 위로 보이잖아. 그래서 그거를 맞춰주는 거예요. 메니스커스라 그러는데 요거 맞춰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것이 참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은하고 그러면은 기압계는 전부 수은을 써서 큰 문제가 없는데 온도계는 알코올 온도계를 쓴다 그러면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메니스커스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을 여기에 맞춰서 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되고 그거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혹시
혹시 몰라서 그래. 35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 기압계를 지금 관측했어요. 한번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압 관측을 한 거야. 기압 관측.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올라왔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읽었어요. 그래서 관측을 했는데 이게 아무리 지금 이렇게 그 수은기압계를 이렇게 만들어놔도 기술이 정확히 이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같이 만들었다고 쳐도 이렇게 되면 여기 쭉 올라가서 여기부터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오차가 생긴다는 뜻이야. 그래서 관측을 측기 때문에 이런 관측가 생겨. 이런 걸 갖다가 측기 오차거든요. 이걸 갖다가 그래서 측기를 보정해 줘야 돼요. 이런 거를 기차 보정이라 그래요. 기차 보정.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 근처가 됐을 때는 값을 빼줘야 되겠지. 그렇죠? 반대로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가 볼록했다고 치면은 안 차잖아. 그래서 요 근처로 오면은 값을 더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것을 기차 보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압을 관측했으면은 그 값을.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아는 거냐면은 측기가 만들어지면은 이거를 측기를 기상청에서 검정을 맡아야 돼요. 그러면 기상청에서 이걸 조금씩 다 관측해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면은 요때 되면 이거 빼줘라, 이건 더해줘라 하는 표를 만들어줘요. 기차 보정표야. 보통 기차표라 그러지. 그래서 측기 하나에 보정표가 하나씩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보정표를 잊어버렸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서 다시 또 측기해야 돼요. 그러면 값이 굉장히 비싸지는 거지. 그래서 이 측기가 검정을 받은 거하고 안 받은 거하고 값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외국에서 구입해 올 때 그 나라나 또는 우리나라에서 그 측기를 검정한 표를 제시하라고 이렇게 돼 있죠. 안 되면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기차 보정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그러면 똑같다고 칩시다. 근데, 요렇게 됐는데, 요렇게 딱 돼가지고, 여기가 1000헥토파스칼이 딱 됐어. 1000헥토파스칼. 근데 이때가 0도씨야. 근데 이 측기를 가지고 그대로 1000헥토파스칼 날 10도씨가 만학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를 하겠냐고요? 아니라는 말. 왜? 수온이 늘어나잖아. 온도가 높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온도 보정이라 그래요. 두 번에. 온도 보정. 그래서 아까 이게 측기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길게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이게 온도계가 달려 있어. 이 온도계를 가지고 온도 보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0도씨 값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가 이렇게 좀 올라왔겠지. 그러니까는 0도씨 때 되니까 얘가 10도라 그러면 얼마를 빼줘라 이렇게 나온 거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온도 보정이라 그래. 기차 보정.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3번이. 이거는, 지구가 이게 동그랗다고 아주 완전히 동그랗다든지 그 다음에 회전을 안 한다 그러면 그럴 일이 없어요. 어디서나 만유인력에 대해서 똑같은데 얘가 회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극에서는 만유인력하고 갖고 여기서는 빼줘야 돼서 극에서 같이 큰 값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요거 45도 0m에다 맞춘 거야. 이걸 중력 보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관측소가 전부 해변가에 있지 않잖아. 좀 높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0m로 바꾸고 또 위도를 45도 값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중력 보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력 보정. 이렇게 해서 하면은 나온 값이 현지 기압이에요. 그럼 현지 기압 가지면은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압을 관측해요. 이기도를 작성해서 바람이 어디로 가는 거냐, 어느 쪽으로 가냐, 이거를 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관측소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데는 여기 있고 어떤 데는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은 같은 기압, 여기가 이 값을 보면은 산 높이가 나오는 거지. 여기는 당연히 높으니까 기압이 적게 나오고 여기는 기압이 높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참 기압값이 아니란 말이야. 일기도로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돼? 이 0m로 내려줘야 되지.
일기도를 그리려고 하면 4번은 해명경정을 해야 돼요. 해명경정. 해명경정. 이렇게 해야지 일기도를 그릴 수 있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3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 기차보정에서 우리 기상청에 모든 거는 이제 기상청에 있는 기상 관측 지침을 따르는 건데, 거기서 이게 잘못 나왔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차 보정은 왜 생긴다 그랬어요? 얘가 매끄럽지 못해서 생긴 거 아니에요. 이게 정확하게 딱 되고 그랬으면 큰 문제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번으로 중요한 거는 요게가 완전히 진공이 되는데 완전 진공을 못 만들어요. 이게 완전 진공이 돼야지 되는데, 지금 여기에 공기가 조금 들어가면 여기 좀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완전 진공이 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모세관 현상이 아닌 거. 근데 이 기상 지침에 이게 잘못 나왔어. 이 메니스커스 때문에 생긴다고 나왔어. 잘못 나온 거지. 그래서 이 책을 보고 문제를 냈으면은 잘못 쓰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청하면 돼. 그러니까 메니스커스가 아니단 말이야. 아직도 안 고쳤더라고, 기상 지침이. 메니스커스가 아니야. 그래서 그 35페이지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메니스커스가 아니고 아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35페이지에서부터 현지 기압에서 기차 보정, 온도 보정, 중력 보정, 해명 경정 하는 거가 36페이지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 그래서 중요한 거, 이거는 기상청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여기 관측뿐만 아니라 예보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이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억해줬으면. 됐고. 자, 그래서 이렇게 관측을 이렇게 하면은, 지금 기압 관측의 표준은 지금 폴티는 수은기압계야. 근데 얘가 아침부터 언제가 변화를 보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정시관측값만 봐가지고는 변화 추이를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자동화하고 또 이렇게 쉽게 관측하는 방법을 연구한 것이 그 아네로이드 공합기압계예요. 공합기압계. 이건 뭐냐면 이렇게 주름관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 기압이 눌러주면 얘가 눌러질 거예요. 그렇죠? 기압이 세면은. 기압이 낮아지면 이게 늘어날 거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이렇게 놓고 여기다 표시를 하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기압이 높아지면 올라가겠지. 기압이 낮아지면 내려가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펜을 하나 들고 여기다 잉크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원통을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한번 돌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압이 온도가 이렇게 해서 변화가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형으로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과학화시키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그 자기기압계라 그래요. 그 자기기압계 기본적으로 쓰는 것이 그 아네로이드 기압계 또는 공합기압계라고 하고, 또 이거는 이 배 같은 데서는 이 지금 폴티는 기압계 쓰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선박 같은 데서는 수시로 이렇게 좀 보정해서 쓰고 그러면은 조금 차이 나는 거는 예보냈는데 큰 지장 없으니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30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자기기압계라고 자동화시키고 변화 추이를 보시고, 얘는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차 보정만 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 온도 보정 이런 거 할 필요 없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수시로 수은기압계하고 맞춰면서 조정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기온 관측은 38페이지 이렇게 보시면은 시간이 다 돼가는데 조금 그래도 좀 할 건 해야지. 기온은 보통 기압뿐이 아니라 기온뿐이 아니라 모든 관측값이 대부분 우리가 소수 1위를 해요. 정밀도로 소수 1위. 그러니까 기상값들이. 그래서 정수값 쓰는 거는 습도 같은 거 요거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기상 관측값은 소수 1위의 정밀도로 본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고, 또 이 기온은 뭐를 표준으로 하냐면, 기압은 아까 폴티노 수은기압계를 하듯이 얘는 봉상형 유리제 온도계를 쓰는 거야. 봉상형
유리제 온도계가 표준이에요. 유리제. 근데 여기에 쓰는 것이 수은이 있고 알코올이 있어요. 근데 알코올은 금속이죠. 얘는 수은이고. 그래서 이거는 뭐를 보는 거냐면 물질이 온도에 따라 늘어나는 거, 줄어드는 거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액체보다는 고체인 그 금속이 팽창계수가 일정해요. 그래서 수은기압계가 나요. 근데 문제는 얘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 유리 대롱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봐야 되는데 이 수은은 염색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염색이 안 돼서 이게 은색으로 나서 좀 보기가 힘들어. 근데 이 알코올은 염색이 되니까 빨갛게 염색을 해서 보면 돼요. 근데 그런 장점이 있어. 이 알코올의 장점은 이제 염색을 해서 빨개서 보기가 좋다. 이거는 보기가 힘들다. 근데 또 이제 치명적인 게 있어.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물질에는 그 삼상이 있잖아. 그러니까 얼음, 물이라 그러면 얼음, 물, 수증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얘도 어떻게 보면은 이 수온이 지금 액체 상태로 있지만은 사실 이게 금속이야. 지금 녹아 있는 거지. 조금만 온도가 낮아지면은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온에서 쇠가 지금 딱딱하잖아. 이게 얼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지. 맞잖아. 이제 온도 막 줘봐. 1000도, 2000도 되면 녹잖아. 거기다 더 줘봐. 이렇게 나중에 다 증기가 돼서 날아간다고. 물질은 삼상에 있는 거예요. 기체, 액체, 고체. 물론 요즘에 와서 이제 플라즈마를 아주 제4까지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삼상 안에 들어가. 그래서 얘가 지금 문제가 얘가 금속이라서 조금만 추운 데 지나가면 얼어버려서 못 써.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온 온도계는 중위도 지방까지 있으면 표준으로 쓰는데 그래서 추운 데서는 알코올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알코올은 아주 영하 70도가 돼도 70도가 넘어가도 않으니까 그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수온 온도계를 우리가 중위도 지방에서는 표준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지금 하루에 최고하고 최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에야 뭐 AW에서 자동적으로 나오고 뭐 또 자기계약계도 있지만은 얘를 최고 최저로 아는 방법이 뭐가 있나 해가지고 나온 것이 그 4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이 최고 최저 온도계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우선 최저 온도계부터 합시다. 최저 온도계는 이렇게 구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놓고 여기 지금 모세가 현상이라고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유리로다가 이렇게 아령같이 이런 걸 만들어놨어. 이렇게. 그렇죠? 자, 이 알코올은 응집력이 커요, 부착력이 커요. 부착력이 크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가 지금 이 온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온도가 막 높아지면 쭉 늘어나면서 얘를 그냥 밀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커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다가 해가 떨어져서 온도가 낮아져. 그러면 여기 딱 됐죠? 그러다 이렇게 쭉 되다 여기가 딱 붙으면은 얘가 부착력이 크니까는 얘를 끌고 내려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어. 그러다가 다시 올라갔어. 그럼 또 다시 지나가. 또 내려가면 내려가. 그래서 얘가 끝이 나는 데가 최저 온도야. 맞죠? 이렇게 해서 이게 최저 온도가 이렇게 됐어. 그러면 최고 온도계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있으면 초기 때는 여기에 철제로다가 이렇게 만들었어. 이 아령을 이렇게 된 거를. 그러면 얘가 쭉 밀고 가잖아요. 근데 얘는 응진에 그러니까는 줄어들면은 지만 줄어들지. 그래서 여기가 항상 최고인데 이건 잘 안 써 요즘은. 그래서 이걸 안 쓰고 어떻게 쓰냐면은 위에 같이 써. 여기를 어떻게 쉬운 방법이 있어서 그래. 처음에는 이거 썼었어. 그러다가 지금도 이거 쓰는 거는 식스 온도계라고 있는데 거기서 쓰는데 그건 기상 정식 찍기는 아니니까 떼고. 얘는 어떠냐면 여기를 나중에 조그맣게 좁혀버렸어. 그림이 좀 그렇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자, 이렇게 그린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수분이 늘어나죠? 쭉 늘어나면서 여기는 그냥 놔둬.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늘어나. 그렇죠? 그러다가 늘어나면 계속 늘어나. 그러다가 줄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딱 줄으면 얘가 딱 줄으면서 여기가 딱 끊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최저 온도계야.
다시 올라가? 그러면 여기 붙으면서 또 다시 밀겠지. 또 줄어들면 또 끊어지면서 얘는 여기다 놔두고 지만 줄지. 그러니까 여기 쉽지.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이 체조운동이에요. 그래서 요거가 있고, 그래서 체조운동이가 그렇게 돼서 이제 물어볼 걸 아마 이렇게 물어볼 줄은 몰라. 그래서 41페이지를 보세요. 41페이지를 보시면은 체조운동회가 있으면은 어떻게 설치하면 이렇게 설치한다고 보시면 돼. 최고 체조야. 그 그림으로 해주시는 게 좀 편하지. 혹시 그러니까 백엽상 안에 집어넣는 거야. 백엽상 안에. 그래서 백엽상 안에 최고 체조 온도계, 그다음에 여기 통풍 습도계, 자기 온도계,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관측소 안에는 여기 자기 그 기압계는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여기 안에 있어요. 자기 기압계는. 그거는 지역에 따라서 영향을 안 받잖아, 온도에 따라서. 그래서 자기 기압계는 관측자 옆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도. 그 다음에 여기 그 쉘터 안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넣는다. 최고 체조야. 그래서 북도시키는 방법은 유리지 초자가 이렇게 내려가면 하게 되고, 이건 붙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된 걸 한번 읽어보시면 돼. 그리고 이 식스 온도계라는 것이 42페이지인데, 이거는 그냥 대중적으로서 한 온도계를 가지고 최고 체조가 동시에 나오게 하는 거야. 그래서 체조가 나오는 데는 쇠를 썼고, 최고가 나타나는 데는 유리를 쓴 거지. 그래가지고 한 온도계를 가지고 최고 체조가 동시에 나오게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그냥 실생활에 쓰는 거지, 관측용 측기는 아니다. 그래서 이거 식스형 온도계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것만 가지고는 그래도 최고 체조가 낮지만 변화하는 걸 봐야 되잖아. 그래서 온도는 뭐를 이용했냐면, 아까 수은기압계는 아네로이드 공합기압계를 이용했고, 그 다음에 기온은 뭐를 이용한 거냐면은 바이메탈을 이용한 거야. 바이메탈을 그러면 바이메탈 그러면 이거 바이는 둘이라는 뜻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바이메탈은 이렇게 금속 두 개를 이렇게 맞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는 팽창 개수가 크고 하나는 작은 거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만약 얘가 팽창 개수가 크고 얘는 적다고 합시다. 그럼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늘어나는 데는 많이 늘어나는 데는 적게 늘어나지. 그러니까 이렇게 휠 수밖에 없지. 그러면 여기다가 침을 이렇게 고정시키면 얘가 쭉 늘어나면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얘도 아까하고 똑같지. 거기다가 침 하나 놓고 거기다가 잉크 한 멍을 떨어뜨려 놓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원통을 돌게 해놓고 거기다 자기질 한 장 딱 깔아놓으면 하루에 한 바퀴씩 갈면 되잖아. 그러면 온도가 높거나 지면 다 나타나지. 그래서 이것도 가끔가다 한 번씩 그 봉상형 유리제 온도계하고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이 4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43페이지 끝에 지금 이게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지금 원통형이 돌고 있고, 여기에 바이메탈이 이렇게 된 게 이게 바이메탈이야. 쌍금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팽창 개수가 다른 걸 이용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 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거는 이제 자동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AWS라 그래가지고 자동 관측소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관측소에서는 전부 이제 이렇게 현대화된 이런 측기를 쓰는데, 기온은 뭐로 쓰냐면 백금저항 온도계를 써요. 백금저항 온도계는 뭐냐면 백금을 가늘게 이렇게 뽑아놓고서 이렇게 두고서 여기다 이렇게 저항을 걸면은 온도가 높으면 전기가 잘 통해. 근데 온도가 낮아지면은 잘 안 통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용해서 온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걸 백금저항 온도계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바이메탈은 팽창 개수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서 하는 거고, 이거는 백금의 온도에 따른 저항의 변화값을 이루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이 44페이지에 보면 그게 백금저항 온도계 모양이 거기 나와 있어서, 지금 AWS나 뭐 이런 데서 온도는 다 이걸 갖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디지털 온도계가 전부 다 이 백금저항 센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온도에 따라서 그 저항값이 달라지는 걸 이용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고, 이제 습도 같은 거는 이제 이게 굉장히 기상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습도가. 그래서 습도는
습도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건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만 하고 습도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습도는 할 얘기가 많아요.